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사무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확하게는 제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는 엄마 거 아빠 거. 그쵸. 네. 이제 투미 부동산 중개 법인 저희 사무실입니다. 최근 이슈는 이제 금리 인상과 대출이거든요. 금리 인상이 집값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할 얘기 되게 많긴 한데 네.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금리 관련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집값은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안 좋은 부정적인 요인인가요? 안 좋은 요인으로 보통 왜 보통 안 좋다고 얘기하죠? 원리금 부담 증가. 또 그쵸. 그게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죠.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니까 매도자들은 집을 더 팔 거고, 네. 매수자들은 덜 살 거고, 그러니까 공급 증가, 수요 감소, 부동 가격 하락,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게 전문가분들도 참 애매한 게, 특히 부동산이 그래요. 이게 부동산이 약간 경제를 모른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경제학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학문적으로 접근, 그러니까 사실 좀 이게 다르긴 해요. 왜냐면 학문을 안다라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경제학 교수님들이 투자의 귀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부자고 이건 또 아니죠. 그쵸. 경제학에서 우리 이름 있는 사람들 중에서 투자도 잘하는 사람은 우리 케인즈밖에 없다. 이 유명한 얘기기도 하고요. 네. 다들 학자들이지. 그래도 너무 기본이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부동산 쪽이. 어떤 기본을 알아야 될까요? 일단은 팩트로만 먼저 얘기할게요.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갔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발끈할 거예요. 뭔 헛소리를 하냐. 어떤 분은 하락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쵸. 그다음에 어떤 분은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일단은 하나씩 스텝별로 가볼게요. 우리가 명목금리가 있고 실질금리가 있어요. 경제학을 배우기 시작하면 먼저 I랑 R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게 뭐냐면 I가 명목금리고요. 실질금리는 R이에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금리예요. 네. 그런 거면 정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금리라고 우리가 편하게 말하지만 단적으로 80년대 그 적금금리가 20% 30%였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적금을 열심히 넣은 사람들 떼부자였겠어요? 돈을 다 벌었나요? 그때? 적금 열심히 해서 30% 이러면서 돈 벌었을까요? 그때 당시 경제 성장률만 10%가 넘어갔었고요. 물가가 그렇죠. 물가가 무엇보다 많이 높았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그렇게 높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조금 올렸다라고 해도 물가 상승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가, 일단은 첫 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즉 명목금리에 너무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 실질금리를 봐야 된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거시경제학 들어가게 되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테일러 준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준금리를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이제 그 테일러라는 경제학자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다라는 건데, 가장 큰 프레임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되게 쉬워요.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아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그럼 금리를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높여야 되겠죠. 그쵸? 이제 물가를 잡으려면 또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과열이야. 좀 안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 금리를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높여야 돼. 그쵸? 그거예요. 그게 정답이 있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금리를 높였다, 이거에 대해서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금리가 높아지면 지금 경기가 후퇴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애초에 금리를 왜 올릴까를 원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금리를 올릴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든가 경제 성장률이 높다든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럴 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높이는 거지, 항상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서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애초에 금리를 올리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답이 나오죠. 아까 다시 물어볼게요.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요. 경기가 호황이에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인가요? 하락 요인인가요? 상승 요인이죠. 그럼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부동산에 따지면 악재인 건 맞죠. 근데 애초에 그 금리를 왜 올렸을까? 그 올리는 시기가 사실 부동산의 긍정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만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질 때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즉 물가랑 연동이 되게 커요, 부동산 가격이.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시기 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었다. 이게 팩트고요. 뭐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은 그런 얘기들도 해요. 뭐 이게 뭐 금리 0.25% 올라간 거 가지고 타격 별로 없다. 혹은 뭐 애초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타격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분들 만약 일단은 타격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피해 폭이 좀 낮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애초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금리가 올라갈 때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라고 말하는 영상 볼 때마다 한숨이 쉬어지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뭐 이렇고 네. 사실 뭐 올라간다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 영상조차도 경제학 베이스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금리가 부동산 영상 만들기 좋잖아. 그쵸. 너무 좋잖아. 떡밥. 그래서 저 사람들이 또 직관적이잖아요. 금리가 올라오면 당연히 안 좋은 거 아니야? 네. 그게 일단 개인 레벨에서는 금리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쵸. 금리가.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 또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계부채. 우리 진짜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들었던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25bp, 50bp 이제 계속 올리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원리금 부담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뭐 의미가 없죠. 애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이제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았으니까 보이는 거죠. 우린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논하려고 했었을 때 금리를 정부가, 정확하게는 정부가 아니죠. 한은에서 계속 올려요. 계속 올린다라는 거는 이제 둘 중 하나는 얘기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든가 경제 성장률이 좋다든가 둘 중 하나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가격에는 계속적인 호재 요인이라는 거죠. 가계부채? 솔직히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었을 때 그때 기준금리가 가장 낮았을 때도 3%대였고요. 가장 높을 때는 5%까지 올라갔었어요. 기준금리가 3% 5%라는 거는 근데 대출금리가 5% 8%였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8% 이자라고 하면 사채 아니야? 이러지만 그때도 다 그걸로 대출받아서 투자를 해왔었죠. 올라간다라는 게 명확하니까. 그게 결국 내가 뭐 체감이라는 거는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명목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는 계속 얘기해드려요.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화폐 가치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인플레이션율을 생각하면서 내가 실질금리가 몇인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던 거죠. 테일러 준칙, 실질금리를 따져보는 법.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경제학 박사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뭐 해봤자 경제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부동산 전공, 경제학 부전공이었는데 뭐 그래봤자 학부생에서 뭐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는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근데 너무 베이스가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경제학 교수님들이라든지 금융 전문가가 얘기한다면 단순하게 금리가 올라가서 부동산이 떨어져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비판하려면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계부채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얘기하려면 너가 말한 거는 원칙적으로 맞아. 근데 국내 변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즉 국내 상황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국내는 너무 암울한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라가면 이거는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굳이 비판하려면 유동성을 회수한다 테이퍼링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동성이 끊기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오히려 제대로 된 비판이라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부동산 제가 영상들 많이 보거든요. 보면 아니나 다를까 뭐 라땡 뭐 어디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막 금리에 대한 영상들 많이 찍었어요. 어떤 간평사님. 그렇죠. 얘기할 것도 없죠. 근데 경제학을 전혀 몰라요. 왜냐면 그거는 얘기했어요. 경제를 모른다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학을 모른다라고 얘기할게요. 전혀 기본도 안 돼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어디 뭐 그러면 저한테 얘기했죠. 어디 경제학 박사님이 금리랑 부동산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분은 그건 이미 알고 있고 그걸 뛰어넘은 무언가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떨어진다. 1차원적인 거는 안 맞아요. 그건 통계로서도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진짜 뭐 미국이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할 말이 많아요. 테이퍼링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가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출구 전략으로 양적 완화로 갖다가 돈을 막 풀어내다가 이렇게 줄이는 건데 최근에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해요.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죠. 각국이. 근데 그것도 기사를 잘 보면 그러니까 경제학 베이스가 없으면 기사를 봐도 해석을 못하는 건데 뭐냐면 이제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톱이 아니고 축소.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게 포인트죠. 예를 들어서 자산 매입을 지금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1000조씩 하다가 또 시중에 돈을 막 1000조씩 풀다가 그러다가 1조씩 푼다 라고 해볼게요. 돈을 안 푸는 건가요? 푸는 건가요? 푸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뭐 한
1억씩만 푼다. 그것도 푸는 거죠. 그 푸는 폭이 좁아지는 거지 유동성은 계속 시중에 공급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을 얘도 멈췄어요. 이제 더 이상 자산 매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끝인가요? 유동성이 더 공급이 안 된 거지 회수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종전 경제의 정상화로 가려면 이제 채권 매입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을 갖다가 쫙 오히려 그동안에는 자산 매입을 통해 가지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오히려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 거죠. 연준에서 그동안 샀던 모기지 채권들, MBS 이런 것들을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죠. 팔아서 시중의 유동성들을 오히려 확 흡수하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긴축으로 가는 거고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건데 애초에 그거는 얘기도 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맨날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 가지고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거에서 이슈가 민감한 데들은 기업들 그리고 금융 쪽은 민감하죠. 왜냐면 거기는 금리 0점 몇이 중요하니까. 엄청 중요하죠. 채권 시장은. 그렇죠. 불리는 돈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근데 개인 레벨은 솔직히 부채를 지으려고 해도 몇 억. 진짜 많아요. 10억.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금리 0.25%가 얼마나 미치냐라는 거죠. 그게 개인 레벨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 버티죠. 올라가는데 행복하게 버티죠. 그런데 못 버티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금융 쪽이라든지 진짜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분들은 금리에 대한 변화에 따른 주가가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유동성을 봤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풀리는 중이다.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이제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통계 잘 살펴보세요. 그때 금리를 7차례나 올렸어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게 없어요. 아, 7번이나 올렸어요? 네. 엄청 부지런히 올렸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3%대에서부터 5%까지 쫙 올리려면 얼마나 올리겠어요. 그러고 금리 때문에 집값이 잡히려고 하면 예를 들어 한국은행 총재님이 머릿속에 부동산밖에 없어. 아, 꽂혔어, 거기. 부동산이 잡힐 때까지 금리를 무한정 올린다. 경제가 무너지든 개박살이 나든 뭐든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이 해서 디플레이션 나든 전혀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이 꼬꾸라질 때까지 금리를 무한정 올릴 거다. 그러면 잡혀요. 기준금리 8% 뭐 이렇게? 10% 이렇게. 금리, 부동산 안 잡혀? 진짜 막 가계부채 터질 때까지 니들이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이러면 잡히겠죠. 근데 한국은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시경제 안정화를 달성하는 게 제1의 목표이기 때문에 물가라든지 경제성장률 이런 거를 보지 부동산은 애초에 고려 변수가 아니에요. 그치, 그 한국은행 그 비석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물가 안정이라고 써있지. 부동산 안정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홈페이지 가면 한국은행 설립 목표가 있어요. 목적. 그리고 한은법이 따로 있어요. 한은법에서도 이제 한국은행의 목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좀 웃긴다. 하느니 부동산 이러면 좀. 그 경제학의 진짜 최고 권위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데 부동산 가격 때려잡으려고 금리를 무한정 올린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 상승 시기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오히려 팩트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미친놈 아니냐. 뭔 개소리냐 이러면서. 금리 올라가는데 부동산이 올라가 그 통계를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이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금리랑 부동산에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맞아요.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올라가는 경향이 더 심하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높고 경제가 호황에 또 올렸으니까. 그거는 부정하려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거는 원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 논리 구조가 전혀 없는 얘기. 경제학을 모른다. 라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재개발 쪽도 대출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쵸? 네, 좀 이 대출 영향은 좀 없나요? 지금 대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논란 많이 되는 게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대출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집값 안정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팩트로만 얘기해 볼게요. 대출 규제가 언제 심해졌는지 기억나세요? 딱 떠오르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710 대책 때부터도 다주택자에 대한 LTV 한도를 낮추고 이러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913 대책이 좀 파격적이었던 게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안 나오게 막았어요. 그때 913 이후로 하락으로 돌아선 분들도 있고. 그쵸. 아무튼 그런 대출 때문에 대출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했었던 사람들은 본인 논리 구조가 대출에 꽂혀 있었다 보니까 대출을 실제로 막아버리니까 이제 집값은
더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돌아선 거죠.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뭘까요? 실거주자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투자해요. 실거주를 안 하면 예전에 대출 70%까지 나왔을 때도 대출 받는 사람은 실거주자만 대출을 받았었어요. 그냥 투자자다. 10억짜리 집이에요. 전세가 7억이에요. 현금 3억으로 사면 되는데 LTV 70% 땡겨가지고 7억을 대출을 받아요. 대출 이자가 오려 나가겠죠.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해? 나는 그냥 갭 투자해야지. 그게 훨씬 더 나니까. 근데 대출을 더 쪼여버려요. 그러면 실입주를 하려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거지. 이게 뭐 다주택자가 뭐 집을 더 늘리는 데에 대한 규제가 아니에요. 대출 규제는. 그리고 대출 규제 때문에 잡히려 했으면 이미 9.13 대책 때 잡혔어야 됐고요. 12.16 대책 때 15억 초과를 또 막았잖아요. 애초에 이 15억 초과라는 것도 사람들이 거기 꽂혀가지고 이제 고가주택 무너지나라고 얘기했는데 결론을 우리가 알면 나오는 그 12.16 대책 자체도 이미 다주택자는 이미 대출이 원래 영원이었어요. 그러면 15억 초과주택을 실소유주가 살려고 하면 규제다. 즉 대출 규제 이꼴 무주택자가 1주택자로 가서 입주하려고 하는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이라는 거죠. 그럼 결론이 나오는 거죠. 무주택자가 너네 집을 왜 떼끼는 뭔 집을 살려고 해? 무주택자로 있어야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되고 그럼 무주택자들이 대출 안 나오니 집을 안 사냐? 무주택자들이 지금 1주택자 되는 비율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뭐 2030이 집을 많이 산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30대. 근데 그 30대가 돈이 어디 있어요? 대출도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집을 사냐? 다 갭 투자죠. 그렇게 사는 거지 대출 때문에 집값 잡힌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국토부 장관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부총리님만 나와가지고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될 거다 조심해라 막 이러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렇죠. 뭐 전세고 뭐고 다 그 주간 변동률을 보면 시뻘겋습니다. 진짜로.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불장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2021년도 지금 추석 이후로 서울이 더 뛸 거라고 봐요. 아 서울이 또 네. 여기서 더? 억 단위가 바뀌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면 이게 순환매 얘기를 많이 해요. 일단은 중심지가 많이 뛰죠. 실제로 지금 현 대통령님 취임 이후로 누적 변동률을 보면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심지가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른 애들도 올라가기 시작하냐. 그게 순환매인데 네. 돌고 하다 보니까 서울이 오히려 싸 보이는 거죠. 지금 막 의왕도 16억 3천 실거래가 찍었다 이 얘기 나오고 뭐 과천이 원래 입지가 좋으니까 뭐 20억 뭐 그러려니 하는데 위례가 한 17억 정도 하잖아요. 광교도 17억이에요. 위례 사람들이 막 뿔나 있죠. 뭐 풀라 있을 것까지 있나? 그렇죠. 우리가 위치가 훨씬 더 가까운데 우리는 준서울 실제로 위례도 송파 위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례가 가격대가 이미 전에 올라가 있었던 가격이고 근래는 좀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교가 쫙 치고 올라가니까 막 사람들이 우리가 결국 중정철이 없어서 그렇다. 위신선 빨리 개통해라. 맨날 이러잖아요. 우린 위신선이 남아있다. 위신선만 되면 광교 뭐 그냥 넘어선다. 마지막 한 발 남아있다. 그렇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서울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서울이 저평가라고 하면 화나죠. 미쳤어. 뭔 저평가에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근데 경기권 가격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는 서울 너무 싸다. 아니 뭐 되도 않는 데들은 지금 다 경기도권 10억 넘어가잖아요. 10억 넘어, 15억 넘어가고, 막 어디는 막 17억, 20억 얘기 나오니까 서울이 싼 것 같은데? 동대문구 신축도 16억, 17억 이래요. 16억? 16억 선. 17억까지는 아직 실거래 못 지은 것 같아요. 그렇게 16억 선이고 마용성 했을 때 뭐 용산이 약간 좀 넘사고 마포랑 성동 같은 경우도 19억, 20억?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라를 기준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준신축들 그런 데서 좀 동호수 떨어지는 애들 보면 마포 성동에서도 17억 선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축도 아니고 준신축에서 구축으로 가버리면 마포 성동에서 33평형 뭐 14억 선?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경기도권에서 막 17억, 16억, 15억 이렇게 얘기 나오는 애들은 대장에 로열동, 로열층 이런 거지만 그래도 물리적인 입지가 있지. 그래도 우리 마포인데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없어요. 지금 하반기에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전세 거래 요즘 생각보다 적은 거 아세요? 전세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전세 매물도 적긴 한데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요즘 없어요. 왜죠? 집을 살려고. 그리고 매물을 한번 보시면 막 2000세대 대단지다. 매물이 몇 개 없어요. 여기서 매물도 실거주 가능한 매물은
진짜 없어요. 왜냐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지겹다. 지금 뭐 전세 해봤자 또 뭐냐, 되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집을 사야 된다. 실거주 가능한 집들을 막 찾는데 결국 못 찾으면 일단은 갭 투자로 새끼로 사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뭐 전세나 월세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들 가다 보니까 지금 사실 생각보다 전세 거래가 약간 좀 뭐 매물도 없지만 멈춰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매매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찍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진짜 본격적으로 추석 이후에 가을 이사철이 온다. 여기서 매매로 이탈되는 수요들이 조금이라도 있다 해도 그게 집값을 바꿔버려요. 왜냐? 실거주 가능한 매물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2021년도 하반기에 억 단위가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뭐라도 사놔야 되는 건지 갭 투자라도 해야 되는 건지. 그쵸. 무주택자라고 하면 진짜 뭐라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이라도. 그쵸. 지금이라도. 이 지금이라도라는 말을 참 많이 하네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네. 촬영할 때마다 하는 거. 빨리 사라고. 그때 막 저희 언제 처음 촬영했었었죠? 작년이었나? 작년? 재작년? 작년? 그때도 사야 됩니다. 6월 1일 이후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었는데 안 오죠. 오히려 6월 1일 전에 급매물 있을 때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다 놓치고 이제 사람들의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왜냐면 그나마 믿었었던 게 6월 1일이었는데 그때 종부세, 양도세 빵빵 터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법인 매물 막 이럴 거다. 법인 매물 폭발한다면서 막 다들 기다리는 6월 1일이 도래했는데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락 얘기하던 사람들이 다 요즘은 이제 시점이 한참 뒤로 돌려버리죠. 이제 지금 이제 아직도 당장 떨어진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3년 뒤를 얘기하기 시작하죠. 공급이 그때부터 좀 다시 된다고 막 부질없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상반기 때 6월 1일 전에 쏟아질 거다. 이제 거래 절벽이다. 막 이러면서 거래량이 확 줄었다. 그러면서 주식에 막 빗대서 거래량이 준다는 건 하락 시그널이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겁을 줬다기보다는 엄청 그런 식으로 좀 강한 논조를 펴셨던 분이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근데 그분도 태세 전환을 하셨고 참 그렇더라고요.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작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 본인이 투자를 안 하고 말만 하는 전문가분들 많아요. 특히 뭐 학자라든지 뭐 정작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데 뭐 더 금융권에 있으신 분들이 부동산 막 얘기하면 부동이는 부동산 투자 해본 적이 없어. 샀다 해도 내 집 마련 그냥 하나 하고서 계속 들고 있어.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좀 등기 몇 개는 좀 쳐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좀 해보고 그래야지 얘기를 하는데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분들은 진짜 학자인 거고. 뭐 이제 김재경 소장이 말이 맞다 틀리다. 여러분들은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제 말이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잖아요. 막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합니다. 2030년도. 이런 얘기들 우스갯소리도 하는 것처럼 언제 떨어질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막말로 3년 뒤에 폭락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살 것 같아요. 3년 뒤에 떨어져? 그럼 그냥 3년 뒤에 팔면 되잖아요. 그 반대로 말하면 3년 동안은 떨어질 요인들이 없어요. 저는 그럼 당연히 지금이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돈 모으면 또 계속 사요. 작년 12월 달에도 등기 하나 또 쳤고 올해 6월 달에도 또 계약해가지고 아직 등기 안 친 것도 있고 그냥 갭투도 하세요? 다 재개발이잖아요. 그쵸. 재개발을 투자하는 거죠. 재개발을 세금 다 피해서.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전 세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냥 묻지마식 다주택자 되면 답이 없거든요. 세금 고려해서 사가라 이런 얘기 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다 틈새가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요. 왜 본인 세종시 아파트는 정리를 안 하는지 아주 심히 의심이 됩니다. 저는 등기를 믿지.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야당 여당 없어요.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그분들의 등기를 믿으세요. 그렇죠. 그분들이 어디를 보유하고 있는지 보면 정답은 나와 있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계집도 오르는 상승장이거든요. 이런 투자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너무 막 지금 다 취해 있거든요, 지금. 그쵸. 파티에 취해 있어. 그래서 조금 당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문제예요. 지금 제가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항상 우려스러운 게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되거든요.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되고 세금 항상 맞추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세금의 틈새 시장이 아닌데 틈새 시장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공시가 1억이야. 이거는 틈새가 아니에요. 취득세. 그쵸. 취득세만 1.1%지 종부세 다 합산이고요. 그 뒤는 양도세 합산이고요. 앞에서만 조금.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득세도 당연히 합산이고요. 종부세는 저기 농가주택 있잖아요. 시골의 폐허 같은 주택도 종부세 다 합산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출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그래? 그럼 비조정으로 가야겠다. 비조정 막 공시가 1억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근데 최근에 동두천 조정 대상 지역 묶였잖아요. 비조정으로 사람들 갔는데 올라가면 정부가 어떻게 해요? 조정, 딱지 붙이죠. 양도소득세가 양도 시점이에요. 양도세 중과 2주택자 20%, 3주택자 30%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지방도 막 광역시, 중소도시 막 그렇게 올라갔다 싶으면 비조정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잖아요. 네. 어지간한 도시권역들은 다 조정 딱지들을 붙여놓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샀어요. 2년 보유해야 일반 과세거든요. 2년 지나가니까 조정이 돼 있어. 양수세 터져. 뭐 종부세도 사실 주택 세율이 달라져요. 과표가 얼마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틈새가 아니에요. 오히려 비조정을 투자하려고 하면 항상 전제 조건이 있죠. 거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청년층이요. 후랭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다주택자 우리 적폐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무주택자인데 약간 꿈나무들도 있잖아요. 적폐 꿈나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돈이 뭐 한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뭐 살려 해도 빌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뭐 이거 내가 실거주 2년에서 비과세 맞추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면 오히려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은 원래 외곽이 더 좋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방 가서 내가 사놓고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 시점에 조정이냐 비조정이냐가 중요해요. 무주택자가 비조정일 때 취득해서 2년 보유해요. 그럼 비과세예요. 뭐 이런 거는 틈새인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서 그냥 다주택자인데 야 저기 갈 수 있어 가자. 라고 하는 거는 다 답이 없죠.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다 후회하는 게 이것저것 투자를 많이 벌려놔요. 막 행복해요. 여기도 저 소장님 저 투자 잘했죠? 여기도 뭐 7억 올랐고요. 여기도 5억 올랐고요. 여기도 3억 올랐어요. 세후 수익률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세금이 답이 없거든요. 출구 전략이 없어요. 그런 투자는 틈새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다 업자들이죠. 이게 막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중개수수료라든지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뭔가 본인들도 떠들면서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 얘기하고 막 버스 막 끌고 다니면서 야 여기 사세요. 본인들이 미리 찍어놓고 쫙 팔고 막 나쁜 놈들 많죠. 진짜 PD수첩에 나올 사람들 따로 있는데 그치. 아무튼 이제 그런 업자들의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들도 틈새 아닌 틈새 있고 지금 되게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빌라 투자를 빌러로 접근해야 되는데 재개발 예정지 얘기 나오면서 노후도 안 맞는 데는 뭐 언젠가는 되겠지. 절대 안 돼요. 절대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 빌라 업자들이 아직도 단독주택만 보이면 사가지고 빌라지에 올리거든요. 예를 들어 언젠간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는 예를 들어 20년 동안 건축행위 제한을 해놔요. 노후도가 다 무너질 때까지. 그러면 되겠죠. 노후도가 이제 막 충족됐네? 이러면 되는데 지금 노후도가 맞는 데들도 노후도를 깨부수고 있는데 빌라 업자들이 이게 뭐 20년 지나도 안 되잖아. 지금도 계속 빌라가 지어지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근데 좀 참 이 말이 무서운 게 지금은 재개발 되는 빌라든 안 되는 빌라든 다 올라가니까 뭐라 말하기가 좀 껄끄럽긴 한데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고수는 물이 빠졌을 때 보인다라고 물 빠지고 나면 이제 재개발 예정지 하면서 갔다가 이제 다 지옥행이 열리죠. 그 경험을 이전 장에서 느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한다는 댓글 달릴 거고 이 말이 불편한 사람들은 나는 이전 장은 경험 안 해봤는데 저도 몰라요 그 장은. 빌라 지옥장은 잘 그렇죠. 모르겠네요. 그냥 투자하고서 지금 막 행복회로만 돌리는 건데 지금도 유튜브 나오는 업자들 있잖아요. 뭐 그냥 PD수첩에 아니 무슨 방송에서도 나오는 수사 받고 있어요 수사. 네. 그렇죠. 뭐 유튜브나 방송에서 자기가 지은 빌라 막 방송에서 했다 막 그분들 그전 하락장에서 도망 다녔어요. 너 책임져라. 너 체결된대.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큰 소리 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장이 좋아져 버리니까 그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랑 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그 사람들도 큰 소리 치는 건데 이렇게 막 묻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옥석이 이제 가려지는 시기가 와버리면 진짜 제대로 된 주택이 아닌 이상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빌라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소액인 분들 무주택자고 세금 깔끔하고 뭐 진짜 20대 30대인데 내가 뭐 모아놓는 3천만 원 5천만 원 근데 막 오히려 지방 아파트 비조정 이거는 조금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세. 서울에 빌라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거는 나쁘지 않죠. 3천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 벌었다. 수익률 100%잖아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떼돈이 되고 여기 재개발 되면 그런 걸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3천만 원 서울 빌라 그다음에 지방 아파트 3천만 원. 약간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약간 공부를 좀 잘할 자신 있으면 지방 아파트가 낫다라고 보고요. 근데 공부 좀 자신 없다. 서울 빌라를 사라고 해요. 서울 빌라는 그래도 일단은 평이하게 올라가긴 할 거야. 근데 지방 아파트는 좀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고 입지 분석도 좀 잘해야 되고 근데 훨씬 수익률 일단은 비조정을 가면 2년 보유면 비과세잖아요. 그게 꽤 크기 때문에 실제 세후 수익까지 보면 무주택자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봐요. 비조정 아파트 투자. 지방 투자는 내가 거기가 생활권이다. 그러면 지방 사야죠. 무주택자다. 그래도 지방 괜찮아요. 근데 다주택자가 비조정 이건 노. 아, 이건 노. 얘기했죠. 세금 피하는 게 아니다. 세금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 단타. 법인 단타. 이게 좀 짜증나는데, 진짜 그 다주택 투기꾼들이 이제 아직 남아있는 것 중 하나가 법인 단타가 남아있어요. 와, 아시네. 취득세가 법인도 공시가 1억 이하면 1.1이고요. 법인은 단기 양도세율이 아니에요. 그냥 법인세율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말렁이 얘기했다. 업자들이 완전 사기꾼이라는 게 그 업자들이 먼저 쓸어가요. 그런 사람들 이게 애초에 저는 단기 양도세율 77%, 66% 맞는 거는 잘했다라고 전 봐요. 왜냐면 업자들이 너무 시장을 교란하니까. 그 사람들은 단기 양도세율 50%일 때 그냥 50% 세금 내는 걸 깔고 그냥 막 쫙 사서 쫙 팔고 그래가지 말했잖아요. 틈새가 아니라고. 조정 묶이고 뭐 이런 거까지 2년 이상 들고 있을 생각이 없어요. 싼 거 쫙 먼저 매집해놨다가 오면 싹 그냥 팔고 떠나고 딴 데 쫙 매집해서 여기 막 띄워놓고 팔고 떠나고 이런 세력들인데 그런 건데 이제 단기 양도세를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제 끝났나? 라고 했더니 법인으로 가는 거죠. 법인은 주택 사면 종부세 터진다던데 애초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래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어요. 6월 1일 전에 파는 거죠. 내가 샀다가 한번 쫙 매집해요. 일단 1차적으로 가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막 뛰어요. 사람들 쫙 가가지고 사요. 그럼 폭탄 떠넘기고 자기네는 쫙 빠지고 법인세율로 깔끔하게 세금 낼 거 되고 사실상 합법적인 사기. 마치 주식 세력들 말해서 막 리딩방 하면서 막 1진, 2진, 3진 해. 그런 거에 그런 세력들이 너무 많고 그 지방은 시장이 워낙 작고 그런 게 금액도 낮다 보니까 그런 세력들의 장난질 치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지. 왜냐면 세력들이 뭐 삼성전자 주가를 흔들기는 어렵잖아요. 시총 작은 거 막 몇백억짜리 뭐 그런 이런 것들을 건드는 것처럼 지방은 사실 공부하면 오히려 거기 길이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까 서울 빌라랑 지방 아파트랑 어디가 좋아요? 라고 했었을 때 공부가 돼 있으면 지방 아파트, 공부가 안 되면 서울 빌라라고 얘기한 게 차라리 서울 빌라가 무난하다. 지방 아파트는 내가 공부가 좀 돼 있어서 옥석을 좀 가려내야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방 아파트 무주택자 거기 가는 거 비과세 맞추고 그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좀 위험하다. 김재경 소장 하면 연관 검색어 아시죠? OP! OP하고 요새 이슈인 게 생숙. OP하고 생숙 투자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엄청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 이전에도 후랭이 TV 처음 나갔을 때 맨날 김지경 선생 할아버지처럼 나와가지고 막 뭐 빌라 사지 마라. 뭐 가로주택 하지 마라. 또 상가 사지 마라. 또 뭐였지? 오피스텔 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장단점을 인지하고서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은 전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하지 말라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지금 생수경 오피스텔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일단 오피스텔은 저는 딱 얘기하는 게 85제곱미터 기준을 잡아요. 이게 뭐냐면 오피스텔 전용 84가 아파트 25평 정도 사이즈예요. 그쵸. 우리가 보통 84 타입 하면 33평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이 없다 보니까 그게 딱 진짜 전용 면적 그대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도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만은 못해도 그래도 올라가요. 왜냐? 전세가 잘 받쳐주니까. 그냥 일반 원룸 투룸 오피스텔은 답이 없어요. 뭐 강남이다 여의도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25평 이상 돼야 되는 거를 가야 된다가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지금 오피스텔이랑 생숙이 불장인 거는 청약이 장난 아니에요. 세금 규제를 두 개가 다 피해 나가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 당장 뭐 우리가 분양권 이제 죽여버렸죠. 2021년도 6월 1일 이후로는 분양권 뭐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1년 미만 77%, 1년 이상 66%, 단일세율로 때려버리고 2020년도 8월 10일 이후로는 취득세 중과 그리고 2021년도 1월 1일 이후로는 양도세 중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이 이제 끝났다. 일단 무엇보다도 전매가 다 막혀 있잖아요. 지금 어지간한 데든 다 전매 금지이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데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00실 미만 같은 경우는 전매 가능하고 생수는 애초에 전매 제한 없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얘네들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일단 아파트가 아니에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얘기하지 그게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안 들어가요. 그리고 오피스텔 생수 분양권 그 자체로 매도하려고 하면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방세율이에요. 이게 엄청 크거든요. 지금 오히려 비조정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라고 봐요. 비조정 투자했는데 일반과세 맞추려고 비조정 갔잖아요. 2년 지나갔더니 조정은 묶였어. 난 준 거야. 오씨. 빵 터지는데 당장 오피스 생수는 종부세 안 내죠. 얘는 뭐 종부세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일단 분양권이니까 종부세 안 내지. 취득세도 당장 안 내지. 뭐 4.6이지만 그것도 준공 떨어지고 내가 잔금 납부해야지 내는 거잖아요. 뭐 취득세, 종부세 상관없어. 양도세도 2년 있으면 일반세율이야. 그러면 지금 오피스 생수 미친 듯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틈새 시장이죠. 그거야말로 진짜 세금을 내가 고려한 틈새 시장인데 이런 투자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약간 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피스텔 생수를 끝까지 들고 가기보다는 분양권을 들고 갔다가 분양권을 팔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주거용으로 쓰는 순간 양도세는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제 주택을 쓰면 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다주택자 중과 빵빵 터지기보다는 내가 분양권일 때 팔아야겠다. 이렇게는 일단은 확실하게 괜찮은 투자. 근데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다. 그럼 완전히 끌고 가지 말라 하고 무주택자는 상관없죠? 1주택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이 경우는 실질과세 원칙이 더 유리하죠. 내가 실제 거주했어.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생수 거주 못하게 하겠다라는데 이게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이거를 거주 못하게 못하거든요. 막말로 비닐하우스에도 전입신고는 할 수 있어요. 뭐 상가에도 전입신고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수만 맡겠다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막 글쎄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일단 주택을 쓰면 세금이 주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준공 전에 파는 거 분양권일 때 그거는 명확하다. 그래서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생수 얘네들이 막 가격대 프리미엄이 장난 아니게 붙죠. 이것도 역시 세금으로 풀어내시네요. 이것도. 그렇죠. 지금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틈새들로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괜찮은 틈새죠. 정부가 또 이제 우리 영상을 보고도 막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짜 틈새지만 틈새 같지 않은 틈새. 공시가 1억이야. 이거는 사기꾼들이에요. 그거를 열심히 얘기하면 그게 틈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자들.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두 가지가 더 붙는데 지산 그리고 상가.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난립니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상가랑 지산은 저는 비슷하게 봐서 네. 지금 지산이 지금 붐이 장난 아닌데 전 지산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이것도 위험하다. 네. 오히려 오피스텔 생수기 나요. 차라리 오피스텔 생수기 나요. 이걸 하나씩 이해해야 돼요. 왜 오피스텔 생수기 났고 빌라가 차라리 나요. 지산할 바에는 빌라가 낫다. 차라리 빌라를 해라. 네. 네. 왜냐면 이걸 차이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제가 그전에도 이런 설명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 빌라가 안 좋은지를 설명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 중 하나가 그 빌라 파는 업자분들이 그래도 강남에 대지 한 평, 땅 한 평이 중요하다. 대지 지분 얘기 많이 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대지 지분이 1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 대지 지분을 논하는 거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이라든지 하다못해 다가구라든지 토지 소유권이 한 명인 사람 그래야지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빌라는 예를 들어 8개 호실이 있어요. 그럼 8개 호실을 다 매입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대지 지분이 넓어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아파트는 메인 주거 상품이니까 아파트는 당연히 올라가고 아파트가 아닌데 공유로 가지고 있는 애들은 잘 안 올라요. 당연히 일단 빌라 안 올라가고 아까 말했던 단독, 상가주택, 다가구 얘네들의 공통점은 소유권이 1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가 잘 안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같은 의미로 가는 게 상가가 그래서 잘 안 올라가요. 상가도 구분 상가도 있잖아요. 소유권이 여러 명이 있는 거죠. 이런 상가는 답이 없죠. 지금 꼬마 빌딩은 올라가잖아요. 꼬마 빌딩이랑 일반 상가는 좀 느낌이 다른 게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꼬마 빌딩 수익률 작살난 지 오래됐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니 뭐니 임대료 막 떨어지고 공실 장난 아니고 수익률이랑 상관없이 그냥 땅값으로 올라가요. 토지 투자지? 토지 투자죠.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땅값이랄 게 없죠. 아무리 대지 지분 제가 똑같은 거예요. 빌라랑 똑같아요. 상가가 정확하게 구분 상가들. 대지 지분은 공유로 가지고 있는 거는 활용 가치가 없는 거죠. 대지는 잊어야 돼요. 그러면 그 상가 자체로만 봐야 되는데 지금 장사가 잘 돼요? 임대료 뭐 쉽지 않죠. 지금 상가 가격들은 뚝뚝 떨어지거든요. 꼬마 빌딩이랑은 시장이 달라요. 상가 시장은 지금 뭐 그 와중에서도 뭐 괜찮은 데는 있을 수는 있지만 구분 상가들은 대부분 다 장이 안 좋아요.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애초에 손님들이 살려고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오죠. 상가는 얘기가 됐어요. 그럼 지산이랑
상가랑 사실상 똑같은 게 지산이 뭐예요? 상업용이잖아요. 우리가 애초에 지식산업센터라는 말이 공업용지에 원래 아파트형 공장인데 이걸 말을 바꾼 거죠. IT 업종도 들어올 수 있게 첨단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오피스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일반적인 오피스보다도 하위 버전이죠. 모든 업종이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업종 제한들이 있어요. 지산이라는 거는 그러면 사무실 수요라는 건데 지금 사무실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안 좋죠. 요즘 오히려 뭐 코로나 최근 시대에 자택근무도 많고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언택트 시대가 온다. 뭐 막상 올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막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뭐 더군다나 지식산업센터의 주축이 뭐예요? IT 업종이잖아요. 그 IT 업종이 오히려 그게 더 빠르지 않아요? 제일 빠르죠. 거의. 오히려 직방 같은 경우 사무실을 강남에 있는 사무실을 없앴어요. 뭐 메타버스다 하면서 막 그러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사무실 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IT 업종이 찾는 그 수요가 제한돼 있는 그런 사무실을 그것도 땅값이랄 게 없죠. 왜냐면 공유잖아요. 용적률 쫙쫙 뽑아냈잖아요. 그치. 상가랑 똑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사실 그전에는 성수동, 문정동 뭐 이런 쪽이나 좀 괜찮았지 나머지 다 뭐 영등포님 다 울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주택자리 할 게 없다라는 식으로 다 그렇게 갔는데 오히려 진짜 빠른 사람들은 빠져나오고 있고요. 그게 지금이야 괜찮은데 이제 입주가 다 다가오면 그 공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대출을 풀로 땡겨요. 그 지식산업센터는 대출도 되게 잘 나와요. 90% 막 80몇 프로 막 90% 그것도 내가 조건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뭐 덜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로 쓰려고 한다. 오피스 얻는 것보다 내가 그냥 거기를 직접 쓰려고 하면 그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임대를 놔서 수익률 무너집니다. 왜냐면 상업용 부동산의 가장 1원칙은 수익률인데 꼬마 빌딩은 수익률이랑 아득히 달라지면서 가고 있어요. 걔는 그냥 땅값으로 토지. 응. 토지로 토지 투자로. 그걸 가는 건데 그런 의미로 보면 지산이랑 구분 상가들은 답이 없죠. 월세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죠. 걔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그래도 제가 오피스텔 뭐 생수 빌라가 낫다라는 거는 적어도 걔네들은 전세라도 맞춰지잖아요. 전세 수요는 그래도 있으니까. 근데 지산을 어떻게 임대를 맞추지? 지산도 전세를 놓을 수 있나? 그러니까 뭐 전세를 놓는다라고 해도 뭐 주거용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걔는 상업용 진짜 전세 이런 게. 걔는 진짜 주거용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없죠. 사실 원래 오피스텔도 업무용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상 대한민국 오피스텔의 99%를 주거용으로 쓰잖아요. 지산도 뭐 주거로 다 개조하려나? 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누가 감당하려고. 아, 내 거는 입지가 좋아서 나는 지금 월세 잘 받고 있걸랑요 이러면서. 필요 없습니다. 공급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거야말로 진짜 공급이 있는 건데 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생수기랑 오피스텔이 왜 그렇게 난리치고 지산이 왜 그렇게 난리치냐면 거기서 제일 많이 뽑아먹을 수 있는 게 생숙, 오피스텔, 지산이기 때문이에요. 공업용지는 사실 지금 서울은 애초에 공장을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산만 두드려 짓는 거예요. 그 오피스가 막 터져 나가는 거죠. 업종 제한 있는 오피스가 미친 듯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무너지죠. 지금 임대료나 월세 괜찮은데 라고 하지만 지금 완전 신축들이 막 쏟아져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에서 알 수 있어요. 원룸투룸 오피스텔들은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 신축이 들어서 나 절로 가야지. 그렇지. 이제 막 10년차 된 오피스텔 임대료 막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게 지산에서 재현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잘 모르고 지산 올라가는데 바람 타고 다주택자가 할 수 있대. 오히려 뭐 오피스텔은 주택수 막 이런 거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임대료가 답이 없을 거다. 공급이 폭탄 터지면 지금도 지산 계속 짓거든요. 계속 분양하고 이게 수요가 과연 우리나라 오피스 오히려 이게 토양이 생길 수는 있겠죠. 임대료가 무너져 버리면 이제 진짜 IT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스타트업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갖다가 할 수 있는데 꼬마빌 건물 같은 경우는 공실로 냅두잖아요. 꼬마빌딩이야 뭐 왜냐면 그 건물 가격이 중요한 거니까 공실로 냅둬도 개기는 거죠. 근데 지산 소유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매가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영세한 사람들이 쪼개가지고 막 다 분양받는 건데 과연 그 공실을 버틸 수 있을까? 아 근데 지산 저도 이제 사무실 구하는 것 때문에 좀 여기저기 이제 시세를 좀 알아봤었거든요. 여기 구디나 가디나 밀집해 있는데 이쪽을 좀 한번 봤는데 근데 은근히 비싸요. 임대료가 그래도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은근히 비싸던데. 제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분양하는 애들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또 지산이 막상 보면 기존에 업무 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데들과 인접해 있는 데들도 있지만 그냥 엉뚱한 데 공업 용지에다 막 올리는 데들도 있어요. 약간 나홀로 아파트 짓듯이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그렇죠. 막 그런 애들도 막 있고, 일단 무엇보다 지금 계속 짓고 있고 임대료 대비 수익이 담아질 거기 때문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세금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다 보면 갈려져요. 진짜 세금 규제를 피하는 틈새 시장이 있고, 틈새 시장처럼 말하지만 사자들이 막 팔아먹으려고 하는 영역이 있고, 대표적으로 또 지금 우리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되냐고 묻는 사람들 많은데, 임대사업자 절대 등록하면 안 돼요. 지금 깡통 임대사업자니까. 2018년도 9.13 대책 이후로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려고 하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안 되고요. 그리고 2021년도 이후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혜택이 사라졌어요. 이건 언제 취득했든지를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등록하는 애들 모두 다. 애초에 이제 7.10 대책 이후로 주임사가 이제 사실상 폐기 처분됐죠. 그렇게 돼버렸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이제 뭐 아파트는 이제 안 되지만 뭐 아직도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뭐 얘기하는데 이 분양하는 업자들이 나쁜 놈이더라고요. 맨날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게 분양하는 데에서 뭐 취득세 감면 85%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위무만 있고 나머지는 세금 다 피해 나가지 않는 짐덩어리들인데, 그런 거를 왜 자꾸 등록하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등록하시면 안 돼요. 코멘트를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 생숙, 지산 상가. 자, 일단 오피스텔. 일단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괜찮다. 8423 그런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게 내 다주택자면 분양권으로 사서 분양권으로 팔자. 그 다음에 생숙도 분양권으로 사서 분양권으로 팔자. 내가 뭐 무주택자면 상관없어요. 근데 세금 꼬인다. 근데 무주택자가 생숙 살 수도 있죠. 살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주거용 오피스텔 생숙 같은 게 무주택자가 사가지고, 왜냐면 아파트는 가점이 막 분양받기가 어려우니까 바꿔서 청약 가점이 안 깨지니까 청약은 청약대로 또 노려보고 이럴 수 있죠. 이건 이쪽대로 하고 이거는 이쪽대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상가 답이 없다. 상가 답이 없다. 그냥. 지산 여러분들 이제 폭탄 터지기 전에 폭탄 돌리기 열심히 해야 돼요. 분양권을 사서 분양권을 팔자. 지금 지산 아마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틈새가 몇 개 없고, 지산이라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지산은 이전부터도 있었었지만 꽤 됐죠. 근데 요즘 핫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틈새 시장. 이제 업자들이 열심히 지산 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 대출 90%가 있었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시가 1억 이하, 제가 얘기했죠. 틈새 아닌 틈새를 피하자. 틈새처럼 얘기하면서 그 컨설팅 수수료를 노리는 업자들이 되게 많아요. 분양하는 사람들, 이때 당연 분양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말고 진짜 틈새가 뭔지를 따져보자. 부동산 하락의 징조를, 시그널을 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사실 이거는 후랭이님이랑은 사석에서 따로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부동산을 실제로 투자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저희 가족이. 근데 지금 부동산을 엄청 크게 하잖아요. 저희가 4개 지점에 직원이 막 40명이 넘어가요. 서울 및 어지간한 수도권 재개발 지역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막 떼돈 버는 줄 알아요. 떼돈 벌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퍼센테이지 나눠주고 기본급 나가는 사람들 많고, 이게 사람들이 자영업을 해본 사람들 알아요. 직원이 40명이라고 생각하면 인건비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직원들이 돈을 많이 벌지, 직원들한테 프로테이지를 많이 떼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막 고정 사무실 비용 나가고 뭐 하고 하면 사실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그렇게 많이 안 남아요. 그런 건데 전혀 와닿지가 않는데? 그래요?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돈도 안 되는 거를 왜 그렇게 하냐 얘기하는데, 딱 2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표면적인 게 있고,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버지 얘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거의 사무실을 안 나와요. 공치러 다니시기 바쁜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 생각이에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 저희 아버지가 봤을 때 공치러 다니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랑 많이 다 어울릴 거 아니에요. 우리 4개 지점에 직원도 이렇게 많고 약간 허세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수익이 엄청 남지 않아도 그렇게 운영하고 하는 거가 약간 좀 그렇게 외형적인 게 있지 않을까가 난 하나.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걸로 가면 저희가 부동산 되게 많아요. 돈 많다로 자랑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부동산이 아무튼 꽤 많습니다. 재산도 꽤 많고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앞서서 언뜻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시전 투자자라고. 작년 10월달에 등기 쳤고 이번에 6월달에 계약해서 아직 등기 안 친 거가 있고, 그러면 더 올라간다고 보니까 사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게 샀을 때 이게 다른 사람들이랑 타격받는 게 달라요. 맨날 말만 하는 사람들이랑 시전 투자자는 다른 게, 저희가 설명 틀려요? 틀려도 너가 뭘 책임져? 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그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풀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르죠. 내가 집이 한 채인데 1억이 떨어져요. 그럼 1억 손실. 이것도 크죠. 근데 저희가 집이 예를 들어 10채예요. 1억씩만 떨어져도 10억이죠. 더 많아요? 그러면 더 떨어질 거고,
그런 건데 그러면 재산을 지키려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죠. 그 떨어지는 타이밍은 솔직히 몰라요. 우리가 바닥일 때랑 꼭지일 때랑은 그거는 몰라요. 지나고 보니까 바닥이었다 꼭지였단 거지. 근데 떨어지는 순간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릎에 서서 어깨 팔으라 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 어깨를 우리가 못 맞춰요. 그런 짤들 많잖아요. 어깨인 줄 알고 팔았더니 알고 보니 기림이었다. 목이 멈추지 않는다. 목이 막 계속 막 늘어나. 지금도 솔직히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죠. 저희도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어서 사실 더 샀어야 됐죠. 그랬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올라간다라고 봐요. 근데 언제 떨어지느냐라는 거는 솔직히 통계는 늦어요. 앞에서 막 거시경제 막 얘기해놓고서 막 이러면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진짜 떨어지는 거는 언제 떨어지느냐? 부동산이 제일 빨리 캐치해요. 갑자기 저희가 부동산 이렇게 넓게 하는 이유가 이제 나오죠? 저희가 제일 빨리 알아요. 갑자기 매수 문의가 뚝 끊기네? 갑자기 매도자들이 매물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네? 뭐 호가가 조금씩 막 떨어지네? 그럼 저희가 먼저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 않을까요? 딱 감지가 되는 거지, 일단. 애초에 전문가들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통계가, 실거래가가 진짜 떨어지기 시작해. 통계가 찍혀. 그거를 분석해. 그러고서 보고서를 내. 언론에서 얘기를 해. 당연히 늦지 않아요? 부동산이 무조건 빨라요. 근데 그 부동산도 특정 지역에만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표본이 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강남에 부동산이 있는데 강남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우리는 힘들어. 근데 다른 데들 막 계속 거래가 막 활발해. 그러면 객관적이지 않죠. 근데 저희는 그래서 넓게 하죠. 직원들을 이렇게 많이 뽑아서 규모를 유지하고, 거래가 없으면 간혹 인건비만 나가서 적자일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는 돈을 벌지만. 그래서 그게 가는데도 이렇게 규모를 유지하는 거가 저희는 저희 자산 유지하려고 보거든요. 저희가 제일 빨라요. 지금 서울 전역, 경기권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막 서울, 경기 다 할 것 없이 막 매수 문의가 다 끊기고 매도자들이 막 매물 나오기 시작하고 호가를 떨구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장 저희 집부터 팔겠죠. 안 그래요? 진짜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거는, 그 우리 부총리님 우스갯소리 얘기했잖아요. 아유, 왜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보면 본인 집부터 팔지. 저희는 저희 집부터 팔 거예요. 떨어질 것 같다. 그 실거주한테는 그렇게 생각하면 왜 집을 사지 말라라고 해요. 실거주 한 채 사는데. 솔직히 집값 떨어질 것 같으면 전세로 있다가 나중에 바닥일 때 사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려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 집부터 먼저 손질 치는 거죠. 지금 막 호가가 막 2, 3천씩 떨어져? 우리 거 먼저 5천 떨궈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주식은 타이밍 못 잡아요. 갑자기 속절없이 쫙 떨어지니까. 우리는 늦어요. 근데 부동산은 거래 빈도가 낮고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장을 예의주시하면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있죠. 그러면 정답 나오죠. 언제 팔아야 돼요? 라고 하면 김재경 소장이 뭐 본인 집 팔았다라고 하면 아니, 근데 구독자가 10만이잖아요, 이제. 네.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요. 얘기해야죠. 뭐 야. 저는 진짜 제 집 팔았다라고 하면 얘기할 거고. 근데 막 너도 나도 막.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건 있죠. 김재경 소장이 팔았다라고 해서 본인도 팔았어요. 근데 알고 보면 목이 안 이거에서 막 이렇게 휘어진 거. 그러니까 그걸 저도 오판을 한 거죠. 막 예를 들어. 그래도 그거는 같이 간다라는 거죠. 맨날 본인은 책임지는 하나도 없지 막 말만 떠들으면서 떨어진다 얘기하는 사람, 저희도 아쉽죠. 저희도 실행을 한 거잖아요. 약간 입만 산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 결이 다르다. 그렇죠. 적어도 우리도 아쉬웠다. 그래서 하락의 어떤 시작을 잡는 건 어떤 매수 문의, 그다음에 그렇죠. 매도 물건이 쌓이는 정도. 그렇죠. 친한 부동산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특정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안테나. 내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그게 부동산이 제일 빨라요. 통계 나오기 전에 무조건 현장이 먼저 빠르다. 이거를 기억하면 적어도 주식은 매도 타이밍을 잡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자고 일어나니까 오이씨 이러잖아요. 부동산은 내가 팔 타이밍 잡을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곳은, 여건상 안 되는 곳은 리모델링이 최선이 아닌가요? 뭐 그렇죠. 리모델링이 최선이긴 한데, 그 반대로 말하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리모델링 죽죠.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재건축은 저는 항상 맨날 얘기하잖아요. 목동 답이 없다 막 얘기했었던 것 중 하나가 재건축의 부푼 꿈을 안고 있지만 재건축이 안 되잖아요. 뭐 상계동, 중계동 이런 주공 아파트들도 최근에 테르무성, 노원구의 가장 오래된 아파트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에 떨어졌거든요. 지금 현 정권은 재건축 규제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안전진단에서 다 무너져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목동이랑 상계동, 중계동 오히려 거기를 길게 보면 괜찮다라고 해요. 왜냐? 2년 실거주 요건이 폐지됐거든요.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2년 실거주 요건이 없어지니까 이제 안전진단만 남아있는데, 아까 안전진단
다 떨어지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게 안전진단 요건이 가장 높은 게 구조 안정성 50%거든요. 근데 88년도 이전에 건축 허가 받은 애들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공격하다 보면 걔네들이 먼저 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은 재건축을 떠들지 리모델링을 떠들지 않아요. 애초에 재건축이 될 것 같은 데는 재건축을 얘기하고 재건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출발선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게 뭐냐? 대안이잖아요. 가로주택을 사람들이 왜 얘기해요? 재개발이 안 되니까 대안으로, 말 그대로 차선택으로 가는 거고. 근데 멀쩡한 재개발들 해줘. 우리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공공재개발. 그런데 공공재개발 말고 민간재개발들 막 지정해줘. 그럼 공공재개발 있는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찬성할까요? 막 특히 이사대책 공공재개발에 LHSH 단독 시행이야. 싫어. 그럼 우리 동의 안 하고 민간으로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애초에 차선택이라는 말을 반대로 말하면 지금은 차선이라도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사람들,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스타조합장 있잖아요. 한용기 스타조합장도 제초한 뚫고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일단 조합설립 인가해서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4, 5년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뭔가 바뀌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진짜 예를 들어서 4, 5년 있다가 정권 바뀌고 국회도 한번 물갈이 되고서 예를 들어서 다 청사진대로 돼서 이제 재건축 규제가 없어졌다. 그럼 리모델링 하던 사업장들에서도 우리 다시 재건축 하자는 얘기 안 나올까요? 총회 열었을 때 동의율 75%가 나올까요? 안 나올 거거든요. 지금 다시 재건축을 회귀하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오히려 여기 질문에 답이 있는 거죠. 차선택이라는 거는 최선의 길이 열리면 최선은 다 돌아갈 거고, 제가 또 얘기했죠. 리모델링 공사비가 더 높아요. 리모델링 공사비 싸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대충 지으려고 하면 쉬운데, 지하주차장 파고 하려면 당연히 건물 다 헐고서 지하주차장 파는 게 쉽지. 얘 구조 안정성은 보강하면서 탁 하고 또 파고 탁 하고 파고, 공사비 장난 아닙니다. 난이도도 생각보다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여기서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요즘 건축 기술 많이 좋아졌고요. 그럼 용적률 높은 구축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제 리모델링밖에 없는 애들은 진짜 용적률이 답이 없는 애들. 용적률 이미 다 꽉 차 있는 그쵸? 애들. 그래도 재건축이 나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1대1 재건축. 어차피 공사비는 조합원들 돈으로 해요. 일반 분양 어차피 없어. 용적률 꽉 채워 먹었어. 이제 리모델링밖에 답이 없는 애들은 예전에 건축했었을 때 법적 상한이랑 지금 조례상 상한을 봤었더니 오히려 용적률이 깎이는 데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진짜 리모델링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용적률을 그냥 상한선대로 쫙쫙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경기도 조례에서 상한을 어떻게 해놨다. 이런 데들은 오히려 깎이는 경우는 답이 없잖아요. 근데 용적률이 그대로다 해도 재건축이 오히려 낫죠. 굳이 어차피 공사비, 얘기했잖아요. 공사비라도 싸면 리모델링이 답일 수도 있는데 공사비가 막상 뚜껑 까보면 싸지도 않아요. 그러면 1대1 재건축하는 게 낫지. 완전 세핑. 그게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구조도 애매하고 세미 신축되고 이런 건데 굳이 리모델링이 답인가? 근데 문제는 재건축은 1대1 재건축을 해도 재초안이 부과되는 구조거든요. 일반 분양이 있든 없든. 그래서 그런데 재건축 초과익 컨설팅이 해결된다? 리모델링 시장은 무너지겠죠. 그건 진짜 특수한 애들 말고는. 수직 중축 규제 완화와 새로운 공법이 나올 것 같아요. 기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수직 증축은 죄다 지금 안전진단에서 다 무너지고 있죠. 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왜냐면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딱 한 건데 통과된 데가 있는데 약간 거기도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전문가들도 불안한 거죠. 내가 허가를 내줬는데 그때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때 연관된 공무원들도 죄다 끌려갔거든요. 너 뭔데 이거를 허가를 시켜줬어? 감리니 뭐니 막 이랬는데 내가 이거를 수직 증축을 내가 도장 찍었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법으로는 허용이 됐지만 그 사람들이 사례가 없다 보니까 되게 보수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수직 증축으로 가던 데들이 다 수평 증축을 회귀하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수평으로 가자. 그러면 여기 청담 레미안 로이뷰, 레미안 대치 하이스턴, 도곡 쌍용리가 이런 애들은 다 수평 중축이에요? 그쵸. 수직 증축은 지금 완공된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은 안 좋으냐? 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리모델링은 이슈 만들기는 딱 좋아요. 테마. 그렇죠. 테마주. 그게 진짜 테마가 실현되고 안 되고는 떠나는 거죠. 재개발 예정지. 제가 맨날 재개발 예정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물 빠지면 이제 죽어나가는 거지만 일단 물 들어올 때는 그 타고서 가다가 나는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재개발 예정지 얘기도 아마 몇 년은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지금 들어갔다가 2년 뒤에 털고 나오고 이거는 방법일 수는 있어요. 똑같아요. 리모델링도 솔직히 재건축 규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리모델링은 들어가요. 리모델링 이제 초기야. 리모델링 떠들려고 해. 그럼 그 김지경 소장 영상 보고서 리모델링 동의하지 말아라 이러면 안 돼요. 동의하셔야죠.
동의해서 조합 설립되는 순간 2억이 뛰어 올라가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는 구축 아파트였다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라고 하는 순간 2억이 뛰어요. 그러면 리모델링 당연히 찬성해야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팔고 떠나면 되죠. 완성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안전진단 통과됐습니다. 우리 뭐 건축심의 통과됐습니다. 이러면서 막 오 하다가 분담금 나오기 전에 팔고 안녕. 떠나면 되는 거지 굳이 끝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가 결정적인 그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완성될 때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분담금 내도 그 기회비용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리모델링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그때도 보면 리모델링 전과 후 분담금 감안했을 때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약간 절차 좀 다르지만 우리 이주 철거하기 전에 그때 시세랑 분담금 납부하고서 입주하는 거 그렇게 비교해 보면 다르죠. 왜 리모델링 전후로만 비교해요? 리모델링 이슈 나오고서 쫙 올라간 다음에 팔면 됐잖아. 근데 분담금 낼 필요 없잖아. 굳이 이주하면서 내가 뭐 어디 전월세 구하고 이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때 파는 게 제일 좋지. 거기서 쫙 이미 올라가 있어요. 어느 정도 기대치가. 거기서 분담금 얹어. 그리고 내가 그 공사 기간 동안에 딴 데 사는 기회비용들 그것도 얹어. 그리고 완성됐을 때 좀 올라가긴 해요. 근데 완전 신축 가격은 또 아니야. 그래도 올라는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비교를 하려면 그때 시점에 다른 데 갈아탔어도 걔네들도 올라갔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사람들이 본인 보고 싶은 대로만 해석해요. 리모델링은 그럼 이슈 만들어서 팔자. 그러기는 되게 괜찮고. 확고하시네요. 네. 리모델링에 대한 생각은. 아마 뚜껑 열리면 재건축 규제 완화되는 순간 리모델링이 싹 사라질 거예요. 요즘 아파트도 그렇고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뭐 거래량이 뭐 엄청 많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없지도 않게 좀 뭐 소소하게 계속 꾸준하게 사람들 많이 문의는 계속 많고요. 좋은 건 알겠는데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대타 비싸 진짜.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진짜 10개 이상씩은 들고 다녀야 어디 가서 뭐 하나 좀 10개도 못 사는 데도 많지만은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간단하게 한번 복습하자면 우리가 민간이랑 공공이랑은 전혀 상관없다. 5, 6대책 공공재개발은 공동시행자 방식이다. 2사대책 공공재개발은 직접시행자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현금청산일이 다르거든요. 이제 5, 6대책 공공재개발은 2020년도 9월 21일이 권리산정 기준에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신축빌라가 안 나올 뿐이지 멀쩡 물건들은 다 나온다. 2사대책 같은 경우는 원래 2021년도 2사대책 이후로 신규 매매 계약한 사람들이 현금청산이었다가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일 이후로 바꿨거든요. 그게 2021년도 6월 29일, 즉 2021년도 6월 30일 이후부터 등기 친 사람들은 현금청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2사대책 가면 이제 큰일 나겠다. 왜냐면 주민들이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뭐 이거는 이전에 얘기했었으니까 그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법을 왜 바꿨었냐라는 게 2사대책 이후로 매매 계약한 사람들은 뭐 이게 도대체 여기 공공재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계약했는데 갑자기 야 이제 너는 현금청산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시점을 뒤로 미뤘어요. 뒤로 미루는 뭐예요? 지금 미룬 이후로도 지금 5차 지정, 6차 지정 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또 7차 지정, 8차 지정 하지 말란 법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버리면 나는 여기를 공공재개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요즘 오세훈이 민간재개발 풀어준다라고 하니까 재개발될 걸 기대하고 샀는데 갑자기 국토부가 찡 하면서 막 침을 넣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난 현금청산자로 바뀌고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되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막 반대도 되게 많고 근데 또 그 와중에서도 되게 재밌는 게 저는 공공재개발 지정된 데들 있잖아요. 특히 2사대책 공공재개발 현장에서 되게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차분해요. 뭐냐면 그분들은 두 가지가 확실하게 된 거예요. 공공재개발 지정된 데들은 일단은 여기 노후도 오케이 정부가 인정해줬다. 노후도 맞는 거 확실하게 인증해 준 거나 다름없다. 두 번째 뭐 주민들이 진짜 원해가지고 동의율 66.7%에서 가면 뭐 가는 거고 그 집행부 입장에서도 뭐 안 돼도 상관없다가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 지역 주민들은 생각보다도 평안하게 있는 게 지금 재개발 예정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신축 빌라 업자들을 극혐해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우리 지역들을 갑자기 신축 빌라 업자가 와서 막 단독주택 헐어가지고 빌라를 막 몇 세대 막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신축 빌라. 신축 빌라를.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우선 첫 번째, 노후도가 떨어져요. 노후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두 번째, 사업성이 무너지죠. 그냥 단독주택 하나였으면 입주권 하나 하면 되는데 8세대를 지어버렸네?
열쇠들을 막 잘게 쪼개가지고 지어놨네? 혹은 그 이상을 지어놨네? 어떻게 돼? 입주권이 갑자기 막 분할하는 거죠. 자가 복제하기 시작해서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고 걔네들이 법적으로 청산 기준점이다 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막 입에 거품 물고 반대하겠죠. 그럼 애초에 사업이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막 지금 참 업자들도 대단한 게 아예 대놓고 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건들도 팔아요. 이번에 이사대책 해가지고 신축 빌라 저거 청산 대상인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면서 파냐면, 에이,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 법이 때법이 있다고 그걸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안 나온다던데 그래도 주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줄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이러면서 얘기하는, 누가 책임져? 그 나중에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몰라요. 나는 고지했다 이런 걸 수도 있겠지. 오히려 그걸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오히려 고지하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아니면 뭐 투자자들끼리도 막 실제로 지금 이사대책 지정된 데들도 그 신축 빌라 조합 이제 주민들이 집단 행동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LH 항의 방문하고 막 우리 입주권 줘야 된다 막 이러면서. 여튼 개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무튼 조합 측만 얘기할게요. 신축 빌라 차치하고 이제 조합 측에서는 일단은 이사대책을 지정되니까 건축행위 제한이 걸리죠. 그러면 진짜 이사대책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제 신축 빌라가 더는 못 들어서겠다, 그런 부분에서 안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사대책 지정된 주민들이 저는 결사 반대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그냥 조용해요. 동일 거치는 데들은 거쳐서 가고 안 거치는 데들은 안 거쳐도 그렇다고 해서 이사대책 막 반대라 막 뛰두르고 막 이러진 않아요. 오히려 결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청산 대상자들, 신축 빌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단 행동하고 있고 목소리를 막 크게 내고 있죠. 근데 그것도 받아주기 시작하면 이제 원칙이 없어지는 개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생애 첫 주택을 빌라로 샀는데 이 실수요자도 현금 청산된다고, 이런 것도 그럼 이건 빌라를 잘못 샀다고 봐야 돼요? 그쵸. 둘 중 하나죠. 예를 들어서 5, 6대책이다. 그러면 권리선정 기준이 이후에 빌라를 샀다. 그러면 현금 청산일 거고. 근데 예를 들어 2, 4대책이다. 그러면 신축 빌라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축 빌라를 샀어요. 구축 빌라를 샀는데도 2021년도 6월 29일 이후로 등기를 쳤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금 청산자로 분류될 수가 있겠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예측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소급입법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정부는 아무튼 이거는 위헌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제가 헌법학적도 아닌데. 제가 이사 공급 대책 이야기를 꺼낸 이제 핵심은 빌라파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만든 건 정부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제 우리 애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어서 이 빌라파리들이 엉뚱한 빌라를 팔고 있고 거기에 또 규제 청산 이슈까지 지금 겹쳐있기 때문에 이 제재 시장에서 빌라를 좀 잘 고르는 방법. 이것도 참 되게 애매한 거가, 공공재개를 묶였다라고 하면 사실 그 빌라파리는 빌라를 잘 판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신축 빌라는 이제 현금 청산 대상자로 그냥 빼박 넘어가니까 신축 빌라는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 예정지라면서 구축 빌라를 팔았어요. 근데 공공재개발도 멋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리고 노후도 요건을 맞춰서 지금 또 오세훈 시장님이 또 민간 재개발도 지정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기대하고 사놨어요. 그게 또 이제 2021년도 6월 30일 이후에 등기 친 거예요. 그랬는데 노후도도 안 맞는 빌라를 팔았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사기꾼 업자인데 그게 재개된다고 팔았으면. 근데 노후도 맞는 데를 샀는데 이사대책으로 묶였어. 그건 난 청산 대상자야.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거는 빌라파리도 빌라파리지만 일단 정책의 문제다. 정책 문제가 더 크고, 그래요. 이사대책으로만 얘기하면 오히려 멀쩡한 빌라들도 청산 대상자로 묶일 수 있다는 게 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아마 그런 걸 원한 건 아니었을 것 같으니까. 네. 빌라파리들의 문제점은 재개발이 안 되는 빌라들을 열심히 팔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법을 바꿀 수도 있지 않냐고.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현행 규제 상에서 되는 걸 전제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법이 바뀐다. 너무 무책임한 얘기죠. 그러면 또 얘기하죠. 조례는 바꾸기 쉽다. 조례를 바꿔도 법에 명확하게 있어요. 우리 노후도를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재개발이 될 수가 없는데, 그 노후도가 철근 콘크리트조는 30년, 그 외 연화조, 기화조, 벽돌조 이건 2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거 기준도 따져보면 도정법에는 20년에서 30년 사이로 각 시도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20년으로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얘기해서 30년. 이거는 그 서울시 조례가 그래요. 그럼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좀 해야겠는데 라고 해도 철근 콘크리트 조도 20년으로 낮출 수는 있어도 그거 말고는 없단 거죠. 적어도 노후도가 20년은 다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얘기하는 부동산 플래닝 들어가서 보면 노후도 기준을 저는 19년 차로 소트해놓고서 보거든요. 그러면 노후도가 깨져 있는 데들이 대부분이에요. 맞는 데를 찾기가 쉽지 않고 맞는 데들도 가격대들이 만만치 않고 그런 데들도 진짜 되냐 마냐라는 거는 사실 또 시장님의 뜻이 필요하고 국토부 장관이 먼저 찐발려 놓으면 이거 갑자기 청검청산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개판인데 근데 적어도 재개발이 될 걸 기대하려면 노후도가 맞는 데는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강조하죠. 후랭이 TV가 접해 채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뭐 제가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그것도 다 투자해요. 그것도 다 돈을 벌고. 근데 항상 강조하는 거는 알고 투자하느냐 모르고 투자하느냐예요. 그냥 남들이 말하는 다 청사진대로만 가는 거랑 내가 이거 단점 명확하게 인지하면서도 투자하는 거랑 다르고요. 두 번째, 무조건 세금은 맞추셔야 돼요. 무조건. 다주택자 되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세금. 저희가 다주택이 된 방법들도 있겠죠. 그렇게 틈새 시장도 있어요. 재개발의 그런 틈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내가 노리고서 하는 방법 이런 거가 아닌 이상 남들이 흔히 말하는 틈새 같지 않은 틈새 공시가 1억이야 뭐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적폐가 된다 해도 현명한 적폐가 되어야지 그냥 대놓고 나 잡아 잡수세에서 정부가 막 다트 던지면 다 꽂히는 막 종부세 줄줄 막 흘러 하면서 막 짜리 돌아다니잖아요. 일어나 세금 벌어야지. 여러분 세금 벌어서 정부의 애국자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튼 애국적폐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명한 적폐가 되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 던지는데 그 다 맞고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쵸. 한동안은 맞을 수 있지. 근데 계속 때릴 거란 말이지. 그쵸. 그래서 막 하지 말고 네. 이렇게 요리조리 좀 피하는 그쵸. 기술도 좀 같이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촬영하니까 또 색다르네요. 네, 그리고 다음에 또 한번 또 다른 이야기로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투미. 투미.